그의 책은 딱 두 권만 읽으면 돼. 전부 똑같기 때문이지. 너무 비슷한 나머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내용인지 어떤 작품인지 헷갈려 내 머리가 나쁜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주 기막힌 상황. 클리셰 우려먹기, 플롯 복제, 공산품같이 만드는 다작은 귀여운 미소를 따라다니는 수식어죠. 그러다 보니 작가 입장에서도 웃지 못할 유머가 있습니다. 가장 재밌게 읽은 작품이 무엇인가? 제일 처음 읽은 작품이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먼저 소설의 배경은 뉴욕과 프랑스가 많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이 아닐 경우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가 지역이 주가 되며 파리의 경우는 잠시 거쳐가는 꼭지점이고 크리스마스와 공항 같은 장소와 상황이 반복되는 모티브를 보여주죠. 너무 똑같아. 넥스트! 의사와 형사의 출연이 빈번하다. 보는 것과 같이 주 조연들의 직업이 모여놓고 보니 거의 종합병원 수준이죠. 여기에 형사는 언제나 예외 없이 나옵니다. 의사가 많은 이유에 대해 기욤 미소는 모두 내가 만나고 싶은 형태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못해서 작가가 됐나? 여기 하나 더, 작가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 세계관은 캐릭터의 스핀오프를 이루는데 등장인물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특히 작가가 주인공일 경우에는 귀여운 미소 자신을 빙의한 것 같기도 하죠. 넥스트! S급 남자와 B급 여자, 혹은 마성의 매력을 지녔지만 정신불안 증세를 안고 있는 여성. 무서워! 깊은 사연이 있어 두 번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순간 빠밤!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겐 정말로 지옥이었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특히 수수께끼 인물이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며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수수께끼 인물은 주로 여성입니다. 귀여운 미소의 인터뷰를 볼까요? 예상을 뒤엎는 여자에게 끌린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알지 못하는 세계로 이끌고 가는 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는 나와는 아주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었나? 특히 종이 여자의 여주인공 비들리가 도드라지죠. 후속작 천사의 부름 여주인공 메들린도 같은 경우인데 귀여운 미소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바로 메들린이라고 밝혔죠. 다음입니다. 사랑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한다. 사랑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 나아가 치유는 희망과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메신저로 주입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마지막! 인용 그리고 비유입니다. 귀여운 미소의 모든 책, 매 챕터 도입부에는 인용구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주옥 같습니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용문들로 인해 또 다른 책을 읽게 만드는 현상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작가 본인에게 울림을 준 예술을 독자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또한 알프레드 히치콕의 삶이나 영화의 비유가 많습니다. 19세기 감독이라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스릴러 영화의 거장으로 불리고 사이코를 만들었습니다. 인용구와 비유만으로 귀여운 미소의 독서 취향 또한 짐작할 수 있죠. 책을 읽다 보면 문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노래나 누군가가 남긴 말을 빌려오는데 문화 전반을 인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여운 미소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봐야겠죠? 일단 똑똑합니다. 점을 버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 보니 개샹 마이웨이입니다. 할리우드의 대중성을 가미한 공식. 그러다 보니 평론가들의 눈치 따윈 필요 없이 쭉쭉 밀고 나가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의 문학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뷔 전부터 스티븐 킹을 동경했습니다. 이 영향은 콩쿠르상이나 노벨문학상이 목표가 아닌 극장형 문학을 선호한다는 이야기와 매 한 가지죠. 그러다 보니 주류 문학에서 귀여운 미소를 까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비평가들 또한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싫어합니다. 근데 둘 친구야 유유상종이죠. 여기에 그의 필체는 가볍고 경쾌하며 생각을 요하는 고전의 어려움이 아닌 형체를 그려나가는 영화 같은 글이었습니다. 즉 누구나 쉽게 전달할 수 있었고 누구나 쉽게 읽히게 만드는 감각을 지닌 몇 안 되는 작가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트렌디한 감각을 버린다는 것이 똥멍충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새로움을 덧입힙니다. 그리 크지 않지만요. 초창기부터 2010년 이전 작품들을 살펴보면 사랑, 초현실과 판타지, 주인공과 그의 아버지, 그의 좁을 얽힌 한 가족의 이야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스릴러와 서스펜스가 입혀지며 글 전개의 속도감을 가미했죠. 짬뽕에서 삼선 짬뽕이 되는 뭐 그런 뭐시기? 존나 비벼! 그럼 그에게 결혼과 아이는 새로운 무기를 안겨줬습니다. 바로 부성애죠. 이성간의 사랑만이 아닌 가족으로 옮겨진 확장판 사랑. 과거 양철 냄비같이 빨리 달아올랐다면 지금은 지그시 뜨거워지는 뚝배기랄까.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조지 오웰이나 알베르 까미의 작품을 읽는 것보다 기욤미소의 책을 읽느라 밤을 지새우는 독자의 수가 월등히 많을 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의 작품은 대중소설의 정점이고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을 팔아치운 슈퍼스타이자 현재도 진행 중인 작가라는 점이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기욤미소의 소설이 할리우드 영화 같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광입니다. 하루에 2-3편씩 영화를 챙겨봤다고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그의 소설은 언제나 극적 반전이 내포돼 있죠. 이런 좋은 소재를 할리우드가 지나갈 리 없습니다. 기욤미소의 소설 대부분은 할리우드와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국 역시 2016년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를 영화로 만들어 116만 명의 관객 수를 동원했습니다. 가볍지만 따뜻하고 아련한 감정을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기욤미소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당신 없는 나눔과 종이 여자에는 각각 오문진과 박이슬이라는 한국인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하죠. 2010년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사인회가 열렸는데요. 젊은 여성들의 감성이 마치 락스타를 연상하기 충분했습니다. 일부에서 기욤미소의 동생 발랭탕 미소에 대해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욤미소의 두 번째 소설 그 후회가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 아이디어를 동생인 발랭탕 미소가 냈다고 합니다. 형제는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만 공동작업은 전혀 하지 않으며 각자의 작품이 출판될 때까지 서로에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둘은 스타일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경쟁하는 것 같은데? 종이여자입니다. 기욤미소의 소설은 종이여자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과거에는 테마가 중심이었다면 종이여자는 캐릭터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죠. 1940년대 미국 스크롤 코미디의 느낌을 살렸습니다. 찌질한 남자 주인공에게 인생을 뒤집어 놓는 녀석. 마치 1938년 하워드 훅스 감독의 아이 키우기와 비슷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욤미소가 좋아하는 딱 그런 여성상이죠. 다른 한 권은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입니다. 이 소설 역시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책 모두가 본의 아니게 주인공이 작가입니다. 하지만 등장인물이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 그들이 느끼는 풍부한 감정 등이 픽션의 밀도를 높이기 충분하고 독자에서 공감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충분히 괜찮을 겁니다. 이 정도면 이성에게 기욤미소를 말할 때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소개하죠. 언제나 얘기했듯이 확실하게 소개하죠. 완벽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지식 사기 방송 스레디였습니다.